수많은 나날을 베드에서 지낸 후 길을 거닐은 일, 얼굴에 바람을, 눈에 태양을 느끼는 일,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 인생에 참여하는 일. 만일 의사의 진료소가 멀지만 않았더라면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을 텐데 나는 하는 수 없이 억지로 택시를 세웠다. 운전수는 들짐승처럼 거칠고 촌스러웠다. 나의 기분을 언짢게 한 짙은 연기에 여성연을 피우고 쓸데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나를 이리저리 부딪히게 하면서 운전을 했다. 몇 미터도 달리지 않아서 나는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다. 그리하여 쾌활한 마음은 신경의 초조한 기분 속에서 잃어버리고 말았다. 의사의 진료소에는 배가 부른 여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진료소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나는 애가 탔다. 배가 부른 여자들과 함께 들어서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그녀들과는 아무것도 공통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배까지도 달랐다. 내 배는 작아서 보아도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간신히 나는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진찰 베드 위에 누웠다. 의사는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리저리 돌아가며 너를 흔들었다. 그런 다음 고무장갑을 끼고서 얼음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당신은 정말 이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까? 나는 내 귀가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무의식 속에서는 전혀 가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의식하지도 못한 채 태어나지 못하도록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요. 나는 아니에요. 글쎄요. 나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양심에 대한 재판을 받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정신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아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는 말투를 바꾸어 정중하게 설명했다. 이 임신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진단으로는 태아는 정상적인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아의 성장은 정상적이고 또한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궁은 너무나 민감합니다. 참으로 간단히 수축을 해버립니다. 이건 혈액이 완전히 태반에 흘러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갖게 해줘요. 당신은 지시대로 꼼짝 않고 있었습니까?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알코올을 마시는 걸 피하셨습니까? 권해드린 대로 담배의 양을 줄였습니까?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당신은 과중한 노동, 과격한 운동을 했습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당신은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나는 또다시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사실이다. 나는 전날 밤 그 사람이 그건 잔혹한 짓이라고 되풀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허락치 않았었다. 그러자 의사는 당황한 듯이 보였다. 당신은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어떤 정신적인 쇼크, 즉 불쾌한 생각을 한 일이 있었나요?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의사는 어떠한 쇼크인가, 어떠한 불쾌한 생각인가 묻지는 않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자기의 가설을 설명했다. 종종 근심, 걱정, 불안, 쇼크는 육체적인 피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격통이나 자궁의 수축의 원인이 돼서 배자나 태아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죠. 자궁은 뇌하수체와 관계가 있는 이만큼 어떠한 자극도 즉시 생식기관에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도록. 격심한 충격, 고통, 심한 분노는 아래 부분적인 분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일, 노상 불안해하는 상태가 그걸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심리학 소설 속에 나오는 월경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상에 대하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의식의 심층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평정을 잃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강요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정동도, 어떠한 부정적 사고도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안정과 평온, 평안하고 고요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선생님, 그건 제 눈빛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제 본성이 그렇지 않다면 어찌해야 평정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는 또다시 나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이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정신 차려 노력해보세요. 살도 더 찌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경제와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다. 만일 한 방울이라도 피가 비치거든 즉시 나한테 달려오십시오. 나는 불안해졌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화를 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 보호해야 할 물건을 넣는 그릇? 보존병? 나는 한 사람의 여자야. 한 사람의 인간이야. 뇌에 나사를 풀어놓고 뭘 생각하는 작용을 금할 순 없어. 나의 감정을 지워버리거나 나타내는 걸 금지하거나 할 순 없단 말이야. 분노, 즐거움, 괴로움을 무시할 순 없어. 나는 나 자신의 반응, 놀람, 낙담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식물의 상태나 단순히 생식에만 도움이 되는 생리학적 기계의 상태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해체하는 걸 난 바라지 않아.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선 첫째로 너는 나의 몸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움직여 돌아다닐 권리를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엔 머리와 마음을 위축시켜
그 쓰디쓴 괴로움을 중화시키고 그 느낌, 생각, 사는 능력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머리와 마음을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마지막에는 나의 무의식마저 비난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 지독한 짓이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만일 우리들이 같이 있고 싶다면 아가야, 우리들은 계약에 의해서 몸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양보하마. 나는 살이 찌게 하겠다. 나의 몸을 너에게 줄게. 하지만 내 두뇌는 안 돼. 내 반응은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계속 지니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양보에 대해서 팁을 요구할게. 나의 하찮은 즐거움을. 사실 지금 나는 너무 많은 위스키를 마시고 담뱃갑을 차례차례로 연기로 만들고 있다. 나는 일하기 시작하겠다. 보존병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기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나는 울고 울고 또 울어대고 있다. 너의 몸에 나쁜지 어떤지 너에게 묻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용서해다오. 나는 술에 취하여 머리가 돌았던 모양이다. 이 수많은 담배 꽁초 좀 보려무나. 이 손수건 좀 보려무나. 아직도 젖어 있다. 이 무슨 어리석은 분노의 격발이겠니? 얼마나 혐오감을 돋구는 광경일까? 이 무슨 이기주의자일까? 어떤 상태에 있을까? 너는 나보다도 좋은 상태이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완전히 다 써버렸다. 나는 몹시 지쳐 있으니까. 너를 낳는데 필요한 앞으로 6개월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죽어버리고 싶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나는 휴식을 하자. 나는 존재에 있는 보아야 할 것을 모조리 이미 보아버렸고 이해해야 할 것을 모조리 이해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어찌 되었거나 간에 일단 내 몸에서 나아버리면 이미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을 것이다. 어떤 여자일지라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에게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다. 혈육을 부르는 소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지어낸 얘기다. 어머니란 너를 뱃속에 넣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너를 길러주는 여자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길러주는 사나이다. 나는 너를 너의 아빠한테 보낼 수도 있다. 내 아빠는 조금 전에 돌아왔다.
나에게 주려고 푸른색의 장미를 들고 왔다. 파랑은 남성의 빛깔이라고 그 사람은 말했다. 지금은 색깔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고 있다. 분명히 내가 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다.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이점이요, 우월성의 상징인 것이다. 가엾은 사람, 그 사람의 죄는 아니다. 신은 흰 수염이 난 노인이요, 마리아는 병아리를 까는 기계여서 요셉이 없었더라면 마구간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최초의 불을 당긴 사람은 프로메테우스였다는 말을 그 사람도 들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을 경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의 푸른 장미도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우리들을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몽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비슬거리더니 문 쪽으로 걸어가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우리들도 밖에 나가자꾸나, 일을 하러. 편집장은 나로 하여금 그의 따뜻한 동정심을 생각나게 했다. 하지만 직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임신한 여자는 6개월 만에 일로부터 떠날 수가 있으니까 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로 하여금 여행에 관한 것도 상기시켜 주었다. 남자에겐 그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임무를 다른 남자에게 옮겨주겠다고 신뢰할 수 없는 점잖은 말투로 나를 위협했다. 나는 가까스로 그를 공격하고 싶은 감정을 억제했다. 그리고는 문제를 적당히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10일간은 빈틈이 없는 나날이 될 것이다. 나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은 이 마비 상태로부터, 죽음을 꿈꾸게 만든 이 체념의 처지로부터 나를 각성시키는 것이라고. 이미 겨울이 시작되어 있는 것은 더욱더 안성맞춤이다. 코트를 걸치고 나서면 푸른 배를 눈치채지 못하리라. 이제부터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오늘 아침은 한결 더 불룩해졌다. 옷이 꽉 낀다. 10주일 만에 너는 얼마나 자랐는지 알고 있니? 적어도 10cm는 된다. 이제 와서 모래집을 감싸기에는 너무나 작은 태반은 옆구리에 처져 있다. 그리고 너는 사정없이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
나는 피를 보고 놀라는 인간은 아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피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다. 매월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꺼림칙한 피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쿠션 위에 그 작은 자국을 보았을 때 나의 눈에는 안개가 끼고 무릎은 무너지고 말았다. 나의 내부에 광란이 그리고 절망이 강제로 침입해 들어왔다. 나는 나 자신을 저주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반항도 하지 못하며 몹시 작고도 무방비 상태에서 나의 모든 감정, 모든 무책임의 지배하에 있는 너. 나는 너에게 범한 모든 죄로 스스로를 나무랐다. 나는 쿠션을 붙잡고 달려갔다. 의사는 뜻밖에도 친절했다. 저녁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들여 마음을 냉정하게 가지라고 말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괴로워한 것뿐입니다. 단순한 경고죠. 절대적인 안정이 모든 것을 조절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병원에 있다. 나는 어째서 아이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아이들과 같이 있어 기분이 좋았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아이들과 능숙하게 사귀어 지낸 일이 없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도 마치 내가 때리려고나 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임무는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나에게는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별도의 의무가 있다. 마음에 들고 이룩해 내려고 마음먹고 있는 일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팽겨치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미 아이를 바라지 않는 가난한 여자를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폭행을 당해 생겨난 아이를 바라지 않는 처녀를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역시 무죄라고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 병원을 나가서 나의 여행을 떠나겠다. 그 후에는 일어날 것이 일어나겠지. 만일 내가 태어나는데 성공한다면 태어나겠지.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면 죽겠지. 나는 너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다만 나는 내가 최후까지 강권을 행사하도록 조력해주는 걸 거부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계약은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계약이란 각자가 책임지고 떠맡기 위해서 주고받는 합의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서명했을 때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 결국 너는 전혀 서명 같은 건 하지 않고 나 혼자 한 것이다. 이것은 계약의 유효성을 해친다. 너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너의 동의는 받지 못했다. 너의 유일한 전언은 한 방울의 장밋빛 피뿐이었다. 만일 이번에 내가 자신의 결의를 바꾼다면
나는 나 자신을 정말로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나의 인생은 죽음의 저쪽까지의 영원한 회한이 될 것이다.